안녕하십니까. 제 11주차 3교시 진화생물학. 자연 속의 설계를 논할 수 있는가? 이 설계. 이 설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계획이잖아요. 계획이잖아요. 계획. 그건 의도라는 거예요. 의도. 목적. 설계라고 하는 것 속에는 설계한 존재의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란 말을 하는 순간 사실은 진화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진화론이라는 것은요, 필연이 아니에요. 이건 필연성이잖아요. 필연성. 진화론은 우연성이에요. 우연성.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자연 안에서 이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선택되는 거예요. 무엇이 선택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자연 질서 속에서 어떤 것이 선택되는 거지, 그것이 선택된 것으로 계획된 것은 아니에요. 자연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느 누구도 주체가 될 수 없고 자연이 주체다. 그 생물 종 자체가 주체가 될 수 없고 자연이 주체라는 거죠. 그런데 설계를 말하는 순간 진화론이 무너지고 원인과 현재, 원인과 기원을 묻는 게 진화론인데 목적론이 돼버리면 진화론이 무너지는데, 이 진화생물학은 진화론에다가 목적론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설계된 것처럼, 목표가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진화생물학이 종교와 아주 가까이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자, 현대의 진화생물학에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논쟁 중 하나는 목적론 관념에 관한 것이다. 그리스어 텔로스가 어원인 텔레올로지는 어떤 과정이 특정한 목표 또는 결과를 지향한다는 이론으로 해석된다. 목표를 향해 나간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연신학의 이론과 비슷하다는 거죠. 여기 목적론의 근간을 둔 윌리엄 페일리의 자연신학에 따르면 자연에서 드러나는 어떤 특성은 신이 구체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다. 이게 자연신학인데, 진화생물학이 자연신학과 너무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연은 고안된 것이고 구체적인 목적과 의도 아래 설계되고 만들어진 것이다. 이 견해는 지금도 매력을 지니고 있다. 베르고송과 샤르댕은 생물학적 진화를 받아들이되 여기에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생물 철학론을 발전시켰다. 생물 철학론. 자, 이 자연 세계를 철학적인 정신과학, 이 자연과학을 정신과학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연 선택의 역할을 강조한 다윈의 이론과 멘델의 유전학 이론을 결합한 신다윈주의, 다윈과 멘델, 멘델의 유전학, 진화론과 유전학을 결합한 신다윈주의 진화론의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 자, 이 진화론에서, 신다윈주의 진화론에서 뜨거운 쟁점, 핵심은 뭐냐? 신다윈주의의 핵심은 뭐냐? 진화 과정에 목적이 있다. 신다윈주의가 바로 진화 생물학이에요. 진화 과정에 목적이 있다.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진화 과정에 방향이 있을 수는 있다. 진화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그건 우리가 밝힐 수는 있지만 목적은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을 강조한 사람이 누구냐면 도킨스예요. 도킨스. 도킨스는 눈먼 시계공이라고 하는 책에서 시계처럼 세상이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은 시계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시계공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눈먼 시계공. 시계공이 앞을 못 보니 시계를 자기가 고칠 수가 없어요. 시계공이 있을지라도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이 존재할지라도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없다. 이 세상은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다. 신의 계획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도킨스라는 거죠. 자, 그 책이 여기 도킨스의 눈먼 시계공 책이 여기 빨간 글씨로 나오는 게 나오죠. 밑에 중간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단락. 설계처럼 보이는 것은, 마치 신이 설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지금까지 살았던 인류의 상당수가 어떤 식으로든 초자연적인 신의 존재를 믿은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다윈과 벨리스는 모든 직관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이 있으며, 일단 그 사실을 인식한다면 태고의 단순성으로부터 복잡한 설계가 나타나는 훨씬 더 타당성 있는 방법이 존재함을 깨닫는데 위대한 상상력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게 한글인지 영어인지 번역을 이것도 그지같이 했네요. 자, 결국은 뭐냐면 설계처럼 보이지만 설계가 아니다. 신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우연성을 상상하는 거죠. 자, 밑에 단락 보면 시계의 존재가 시계공을 가리키는 것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완벽하게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게 우연이 아니라 누가 그걸 만들었다고 상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계의 존재가 시계공을 가리키는 것처럼 자연 속에 드러나는 인간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설계의 모양새는 설계자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도킨스는 그거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설계나 목적이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이치에 안 맞는다. 왜냐하면 자연 선택은 시계처럼 보이는데 어떤 방향성도 없는 그냥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연한 거라는 거죠. 다만 특정한 자연력 때문에 어떤 종이 동일한 환경에서 다른 종과 벌이는 극심한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이 생존 경쟁이 시계처럼 정확한 진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지. 처음부터 어떤 것이 선택된다고 예정된 게 아니라 막 예를 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이 로또 안에 그 공이 만 몇 개가 막 돌잖아요. 그럼 거기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다 그 중에서 한 놈이 퍽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번호가 몇 번이 나올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지들끼리 부딪히다가 한 놈이 튀어나오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튀어나오는 게 너무나도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보이는 것뿐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생존 경쟁에서 적자, 가장 환경과 자연에 적합한 생물이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그 생물이 살아남도록 이미 계획된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적자 생존과 생존 경쟁의 결과고 자연이 선택한 결과다. 자, 자연 선택 과정은 안내나 방향도 없는 선택이고, 특정한 자연력 때문에 어떤 종이 동일한 환경에서는 다른 종과 벌이는 생존 경쟁에서 버티지 못한다. 버티지 못하는 놈은 사라지고 버티는 놈만 남는다. 이건 계획된 게 아니라 선택됐다는 거죠. 자, 이처럼 목적론을 강하게 배격하는 입장은 저명한 분자 생물학자들이 그에 앞서 발표했던 글에도 나타나는데 어떤 거냐. 모노, 자크스 모노. 이 모노가 기회와 필요성. 이 책은 진화적 변화가 우연에 일어났고, 우연성이라는 거예요. 진화는 우연성이다. 필요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목적론적 법칙, 목적론이라는 용어를 생물학적으로 처음 사용한 사람은 프린스턴의 생물학자 피텐트리가 1958년 목표 지향성 and directedness, 목표를 지향한다는 거죠. 목표 지향성을 인식하고 설명한다고 해서 목적론을 따르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이 용어를, 그러니까 자기는 목표 지향성이다.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 있지만 목적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목적론은 아니다. 이 피터 앤드리가 그런 강조를 했다는 거죠. 자, 결국은 진화 속에는 목적이란 말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만약에 쓸 수 있다면 생물학자이자 철학자인 아얄라라고 하는 사람 226페이지, 목적론적 설명의 개념이 생물학 기초에 자리할 수 있다, 생물학에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처음 주장한 사람은 아얄라예요. 자, 아얄라에 따르면 226페이지, 생물학에서 궁극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자연선택은 목적론적 과정이다. 처음으로 목적이란 말을 시인하고 인정한 사람은 아얄라인데, 아얄라는 두 가지 이유에서 목적론적 과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진화가, 자연선택이 목적론적이다. 왜냐? 첫째, 생식률 증가라는 목표를 지향한다. 과연 이게 진짜 목표라고도 볼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생식률 증가, 개체수가 자꾸 증가되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의도된 건지 아니면 본능적인 건지, 이 본능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이라는 거죠. 무의식적. 의식적인 건지 아니면 무의식적인 건지. 자, 둘째, 목표를 지향하는 기관과 그 기관에 필요한 과정을 생성한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진화는 목적론적이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특히 여기 현대 생물철학, 진화생물학과 관련된 철학의 시조로 이끌어지는 에른스트 마이어라고 하는 이 생물철학자, 그는 생물학에서 목적론적 주장을 정리하는데 반대하는 전통적 관점을 네 가지로 정리했어요. 자, 생물학에서 목적론을 왜 반대하는지 네 가지 이유를 제시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목적론을 좀 지지하는 입장인데, 근데 왜 생물학에서 네 가지 반대를 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1.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기 좋죠. 목적론적 선언이나 설명은 입증 불가한 신학이나 형이상학적 교리를 과학에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결국 목적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의 존재, 아니면 형이상학적, 관념적, 그러니까 이게 과학과는 상반되는 정신세계의 어떤 것을 도입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생물학에서는, 자연과학에서는 아주 그걸 금기시했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마이어는 벨그송의 생애 약동 또는 느리슈가 정립한 엔탈레키 관념을 염두에 두고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왜 생물학에서 목적론을 거부했는가, 그동안에 거부한 이유. 두 번째, 무생물 자연에 똑같이 적용할 수 없는 생물학적 현상에 관한 설명을 받아들인다면 물리화학적 설명을 배격하는 것이다. 자연은 생물이 아니다. 무생물인데 무생물이 무슨 목적이 있어? 무생물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그대로 있는데, 끝이 없는데 어떤 목적이 있어?
그러니까 무생물과 생물을 너무 똑같이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목적론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미래의 목표가 현재 사건의 원인이라는 가정은 일반적인 인과성 관념과 양립할 수 없다. 일반적인 인과성은 뭐냐면 과거와 현재예요. 과거와 현재. 현재가 과거의 결과다. 이게 인과성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미래가 현재의 원인이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가 미래의 원인이지. 인과성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가 현재의 원인이고 현재가 미래의 원인이에요. 이게 철저한 진화론적인 사고예요. 그런데 목적론적인 건 뭐냐면 목표가 먼저예요. 그 목표 때문에 현재 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현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잖아요, 지금 이게. 그 목적론적 사고는요, 현재의 모습이 미래 때문에 여기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이미 계획이 됐는데 이 계획에 따라서 현재가 움직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중심이 아니라 미래 중심이란 말이에요, 목적론적은. 근데요, 진화론은요, 미래 중심이 아니에요. 과거 중심이고 또 현재 중심이에요. 과거가 현재를 만들었고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는 거지. 이게 인과론이에요. 그게 정반대예요. 인과론과 목적론적 사고는 정반대야. 근데 진화론적 사고는 인과적 사고인데 정반대 거꾸로 사고하는 목적론적 사고가 들어오면 진화론이 무너지니까 생물학에서는 이 목적론을 아예 터부시하고 배제시켰다는 거예요. 아주 타당한 생각이죠. 네 번째, 목적론적 설명은 불쾌한 신인 동용론, anthropomorphism. 이게 종교적인 거예요. 신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이 신의 모습이다. 신인 동용론으로 귀결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론 받아들이면 생물학이 자연과학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종교에 동화되는 거 아니야 이거. 신인 동용론. 목적 합치나 목표 지향과 같은 표현은 목적, 계획과 같은 인간의 특성을 유기적 구조에 부여하는 것처럼 보인다. 신인 동용론적, 이게 종교적인 색채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이어가 볼 때는 전통적으로 생물학에서는 목적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어와 아얄라는 목적론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보다는 받아들여서 생물학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마이어가 밝힌 대로 227페이지 중간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반대론적 견해 때문에 생물학에서 목적론적 설명은 일종의 목매주의, obscurantism, 모호하다는 거예요. 목적론은 너무 모호하다. 비판을 받은 거죠. 하지만 마이어의 지적처럼 자연에는 어떤 결과나 목적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활동이 무궁무진해. 이게 자연이 그냥 막 움직이는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떤 목표점에 딱 도달하는 거예요. 이게 설명할 수가 없어. 자연 질서가 이게 마치 짜 맞춘 것처럼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어떤 목표에 정확하게 탁 도달하는 거예요. 이 과정들이. 이게 참 신비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어떻게 해석하든지 목표 지향적 행동의 예는 이 자연 세계 속에 여기저기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우리가 언제까지 눈 가리고 양호하듯이 이 자연 질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목적론적인 증거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거부할 것인가? 그러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죠. 자,
쭉 내려오면 뒷페이지 228페이지 보면 자, 넷째 줄. 대표적인 예가 도킨스에 의해서 널리 알려진 진화에 대한 유전자의 관점.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목적론을 어떤 신의 존재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연 질서 안에 자기가 스스로 어떤 목적을 가지는 원리가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신비로운 힘이 자연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도킨스가 말했던 진화에 대한 유전자의 관점. 이 도킨스는 신을 거부했는데 신보다도 더 과대망상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유전자가 신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유전자가 이게 다시 마치 생명체처럼 지능을 가진 인간처럼 인간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킨스는 신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인간 안에서 찾은 거예요. 자, 여기서 유전자를 능동적 행위자처럼 그려내요. 유전자를 의식과 목적을 지닌 행위자로 여기서는 안 되는데 도킨스는 자연 선택의 과정이 마치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작동한다. 그 의인화시키는 거예요, 유전자를. 너무 이게 지나치게 과장하는 거죠, 도킨스도. 자, 진화 과정의 방향성에 관한 논쟁. 자, 과연 진화가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오는 것이냐, 아니면 미래의 목표로부터 현재를 만들어가는 것이냐. 2003년도 케임브리지의 진화생물학자 모리스에 의해서 다시 이런 논의가 점화됐는데, 사이먼 컨웨이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모리스는 그의 저서 인생의 해결책에서 진화의 종점 개수는 제한되었다고 주장했다. 생명이라는 테이프를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 재생하다 보면 최종 결과는 매우 흡사해질 것이다. 자, 진화적 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진화의 결과를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결국은 목적론, 목표에 대한 해석을 생물학에 적용하려는 하나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결국 이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자연 세계 속에는 우리가 어떤 목표나 목적 계획을 아무리 부인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증거들이 또 존재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교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신의 존재를 또 증명하는 또 근거로 삼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과학적인 하나의 증명을 통해서 신의 존재가 증명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230페이지. 중간쯤. 위에서 8째 줄. 그렇다고 반드시 일련의 진화 과정 속에서 상당한 형이상학적 무게가 실린 관념인 목적. 그 자연 세계 속에서 이 목적이라고 하는 흔적들이 나타났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이 신이다. 그렇게 또 추론하기에는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 그보다는 존 헨리 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명한 그 설명을 우리가 좀 더 타당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은가, 여기 책에서 설명하죠.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뉴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신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설계가 있다고 믿는다. 설계를 보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은 아니다. 이거 뉴먼이 한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뉴먼이 한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세인트 안셀름이 한 얘기예요. 나는
믿기 위해서 아는 게 아니라 알기 위해서 믿는다. 내가 먼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지 알아서 믿는 게 아니다. 그 말과 아주 유사한 말이죠. 아마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한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